제목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고른 것은 게임이라는 측면을 좀 골랐습니다. 놀이라는 측면들. 왜냐하면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9세기까지 시각 세계를 주도했던 이미지는 회화였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의 전통이죠. 이미지 전통이죠. 원근법에 기초한,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옵스쿠라에 기초한 어떤 그 회화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아예 카메라 옵스쿠라의 영상을 갖다 뭡니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착시키는 기술이 이제 발전되죠. 그게 바로 사진술이죠.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시각 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사진과 영화였다고 한다면 21세기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볼 때 게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19세기까지는 해도 회화가 다른 모든 예술 장르를 이끄는 일종의 대표적인 회화, 주도적인 장르였다면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아실 겁니다. 그런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장르가 사진과 영화였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현대 회화라는 것도 결국은 회화에 던진 카메라라는 그 기계의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게 발전된 것이 또한 현대 회화였지 않습니까? 현대 예술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엔 그것이 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은 어떠냐? 어떻게 다르냐? 당연하죠. 인터랙션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전자매체는 1950년대 중반에 이미 등장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텔레비전 영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전자매체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고, 스토리가 진행되면 우리는 앉아서 그 스토리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토리 자체를 갖다, 서사 자체를 플레이어들이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그저 문화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규정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떠오르는 텍스트가 언제 뭐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호모 루덴스라는 하위징하라는 사람이죠. 우리 때는 후이징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위징하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하위징하의 호모 루덴스라는 텍스트고요. 그걸 다시 읽는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것들, 그 다음에 해석한 것들을 오늘 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다시 읽는 호모 루덴스라고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페터 브루이겔. 우리는 브루이겔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 표기법이 짜증나요. 여러분 브레헬 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브루이겔이든 브레헬이든 간에 보면은 이제 영어에 보면은 뭐 올더, 영거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형 아우란 뜻이 아니라 대개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가 화가인 경우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할 그림들 중에 일부는 아버지 것이고 또 일부는 아들 것이긴 한데 어쨌든 보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어린이들의 놀이입니다. 그 시절 이 그림이 그려질 때만 해도 인간 삶 속에서 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삶의 거의 모든 것이 놀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 많거든요. 예컨대 오징어, 뭐 단방구, 뭐 소방치기부터 그다음 사방치기부터 뭐 만세국기부터 등등등등 자치기부터 제가 거론할 수 있는 놀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즘 애들 그거 아느냐? 하나도 안 하죠. 오로지 하나만 해요.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게임들이 왜 다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일상 자체가 굉장히 많은 축제와 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왜 밀양에 가면 무슨 백중놀이, 무슨 놀이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것들이 다 공동체 수준에서 하던 그 놀이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만 해도 놀이라는 것은 일상의 한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일상의 핵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모든 놀이 문화가 오늘날 다 어디 갔냐라는 거죠. 아파트 주민들 만나서 옛날에 만나가지고 뭡니까 화투라도 쳤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존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축제죠. 네, 요한 하이징어의 이제 호모 루덴스를 읽다 보면은 하이징어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많던 풍부한 놀이 문화가 다 어디로 왔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영어 제목은 아마도 문화 속의 놀이 요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인이죠. 하지만 하위징어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문화 속의 놀이 요소가 아니라 문화의 놀이 요소라고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위징어가 생각하는 것은 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속의 한 부분 영역이 아니라 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 어법에 잘 안 맞는 법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그 번역자가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번역을 갖다가 문화 속의 놀이 요소라고 했는데 하위징어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놀이는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아예 문화 자체가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 자체가 뭡니까? 놀이 속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자체가 놀이로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었죠. 하지만 그 모든 놀이 문화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위징어가 이 책을 쓰면서 한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많던 그 풍성했던 놀이 문화가 다 어디 갔는가? 그걸 오늘날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모든 게 다 놀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도 놀이예요. 오늘날 우리는 전쟁 굉장히 참혹하고 잔혹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살상하는 행위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라 전쟁도 거대한 하나의 놀이로서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이징어의 중세의 갈 같은 데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전쟁을 하는데 막 전쟁을 하던 한 당사자가 뭐냐면 상대에다 연락병을 보내요. 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나라 임금님께서 오셨어. 그러니까 잠시 휴전을 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알았어. 휴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뭡니까? 상대방이 그런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든 기습을 해가지고 상대한테 타격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놀이 규칙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 하다가 왜 상대가 부상당했을 때 왜 일부러 공을 갖다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왜 일부러? 그거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최근의 전쟁들 한번 생각해. 가장 최근의 전쟁들 보면은 진주만 습격 같은 거 보세요.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가요. 이게 전쟁에 있었던 그 놀이의 요소라는 게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법정에서 싸움, 법정의 싸움은 아직도 놀이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과 반론이 있죠. 공격하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반론을 하고 놀이의 형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신정재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명재판이에요. 두 사람이 상대인데 그렇잖아요. 그 내막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정인데 그 내막을 모르니까 판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 결투를 시켜요. 이렇게. 결투를 시켜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제 신이 그 사람 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붙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남자한테 핸디캡을 줘요. 남자의 발을 놓고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투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신정 재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철학과 같은 지적 작업도 사실은 놀이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게 그게 수수께끼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오이디푸스가 풀었던 그 수수께끼 있죠? 스핑크스가 냈던 그런 수수께끼들. 그러니까 논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논쟁과 속담, 수수께끼 등등등등 이런 것도 바로 놀이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놀이 요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너무 진지해집니다. 반면에 놀이는 뭡니까?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결국은 아이들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지한 삶과 놀이가 중첩돼 있었죠.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놀이가 떨어져 나니까 삶은 더 진지하고 더 잔혹해지고 더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더 직물적으로 변해버려요. 삶은. 반면에 놀이는 점점 축소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아이들한테만 남는 거고 심지어 아이들 노는 것도 어떻게 정당화를 하냐면은 사실 놀이라는 건 아무런 실용적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놀아요? 왜 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실용적 목적이 없어 놀이는 그냥 재미있어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뭐냐 아이들이 놀이까지도 놀이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래야지 정당화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매직 서클이라 그래요. 호모 루덴스에서 하위징어가 이제 제시한 개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저 매직 서클이라는 겁니다. 매직 서클은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그 마술이 통용되는 영역이 있죠. 왜? 사실 일상은 보통 바깥의 세상은 마술이 통용되지 않는 일상, 그 맨정신으로 보는 세계잖아요. 하지만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그 영역, 그 사람의 그 뭐랄까 신비한 능력이 통하는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매직 서클이라 그래요. 아주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스페이스와 플레이스란 말이 있잖아요. 스페이스는 이제 X, Y, Z축으로 우리가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어떤 물리학적, 수학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플레이스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가 바로 매직 서클입니다.
그 놀이할 때는 항상 그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오징어라는 걸 했습니다. 깽깽깽깽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평소에 그런 짓 하면, 딴 데서 그런 짓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매직 서클이 있는 거죠. 그 놀이가 적용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바깥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한 발로 돌아다녀야 돼요. 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면 두 발로 다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매직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근대화라는 것, 합리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놀이와 일상이 결합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직 서클이라는 것과 일상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직 서클이 점점 사라져 버린 거죠. 점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재미있게도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디지털 문화가 그 문화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놀이의 문화다라는 걸.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간의 규정이 있죠?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21세기에 이제 요구되는 인간상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다시 누가 등장하느냐?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그럼 왜 놀이가 삶에서부터 사라졌느냐? 그 과정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시대의 운명은 합리화와 지성화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의 탈마술화를 통해서 특징 지어진다, 이런 겁니다. 즉 현대라는 시대는 뭡니까? 합리화, 그 다음에 지성화, 그 다음에 뭡니까? 탈마술화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탈마술화라는 것. 사실상 아까 매직 서클이 있었잖아요. 매직 서클이 있다는 것은 일상이라는 현실에다가 어떤 가상적인 공간이 있죠. 가상적 공간이 중첩되어 있었는데, 그게 놀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마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주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비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이 굉장히 그냥 냉혹한, 그야말로 날것 그대로의 벌거벗은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대에 들어와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이제 계명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 오디세이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어떤 섬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 사이렌이라는 요정들이 살아요. 근데 걔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난파가 돼가지고 요정들에게 잡아먹히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사실은 그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음악은 듣고 싶은데, 만약에 그 음악을 들으면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내놓는데, 그 계략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선원들의 귀에다가 다 솜 같은 걸 채워넣어가지고 못 듣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만 딱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뭐예요? 묶어놓는 거죠. 왜? 저걸 안 묶어놓으면 자기가 배를 돌려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묶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금욕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대라는 시기가 바로 저런 이제 뭐랄까 정신의 금욕이 요구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그 문명화 과정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근대화 과정을 이제 뭐로 설명하느냐?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그걸 일종의 문명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삶에서 매직 서클이 이제 사라지는 과정들을 갖다가 노베르트 엘리아스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문명화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사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변화가는 과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중세 인간형들은 굉장히 뭐랄까 전사적 인간형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몸 튼튼 간 퉁퉁 머리 텅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왜냐 당시에는 그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인간상이었어요. 왜냐, 개인적인 갈등은 결투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집단적 갈등 기본적으로 그냥 전쟁으로 해결하던 시대거든요. 그때 머리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순 무식 과격한 호전적인 인간형들이 바로 중세의 그 인간형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세 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사들이고요. 이 사람들 밥을 먹을 때 아마 여러분 그 비지터스라는 영화 보셨죠? 왜? 중세 기사가 이렇게 현대로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목욕을 할 때도 욕탕에 뭡니까? 옷을 입고 내복을 입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중세 때는 왜 요리 같은 게 나오면은 그 닭 같은 게 그냥 뭐입니까? 그 깃털째 삶아서 나오거든요. 그럼 식탁에서 이제 이걸 해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일찍 문명화가 돼가지고 해부화가 부엌에서 끝내는데 그래서 얘들이 그 도구가 그거예요. 칼질, 가위, 포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인성의 그 안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감정에서는 통제를 안 하고 기쁠 때 막 기뻐하고 슬플 때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울증 상태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조울증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전쟁할 때는 아주 과격하고 굉장히 잔혹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교회를 딱 가면은 거기서 또 껄껄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진짜는 그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 또 말짱 도로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입니다. 인성의 안정성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궁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되니까 옛날에는 기사들이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영주들 밑에서 일했고 영주가 그냥 지방 분권이었죠. 그 다음에 왕은 그냥 계약으로 그냥 하나 올려놓은 건데 왕의 실권이 늘어나면서 이 영주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궁정으로 들어와요. 궁정으로 들어와서 가신이 되는 겁니다. 중앙집권화돼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궁정에서 가신이 되다 보면은 게임의 논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단순 무식 과격한 사람들이 이제 득세를 했다면 궁정에서는 단순 무식 과격한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궁정에서의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음모거든요, 기본적으로. 음모란 건 뭐냐?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은 되도록 숨겨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 상대의 감정은 읽어내야 되거든요. 아주 끝에 슬쩍 지나치는 저 미소 속의 의미. 이런 걸 읽어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외향적인 성격들 사람들이 다 궁정화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의 내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갖다 감정을 갖다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을 다 억누를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계략을 꾸밀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명화 과정이라는 게 이제 궁정화 과정으로 됐고 우리가 아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원형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단순 무식 과격한 형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쫙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적을 당장 이루는 게 아니라 유예하고 수많은 전략을 짜가지고 전술과 전략을 짜서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 목표를 이루는 줄 아는 이런 인간형. 그게 바로 이제 궁정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아스에 따르면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이잖아요. 데카르트 이후에 합리적 사유를 갖고 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은 사실은 궁정적 합리성이 그 다음에 시민계급의 등장과 더불어서 시민계급에 넘겨져가지고 이른바 상인적 합리성이 있죠. 상인적 합리성으로 변한 것의 결과로 우리가 그걸 갖고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데카르트의 그 합리주의 철학이라는 것도 실은 문명화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데카르트가 인간은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성적인 존재여야 된다. 바로 이런 철학을 설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카르트 철학은 사람들이 이성화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된 원인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가 어쩌면 인간이 뭡니까? 궁정화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인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정당화를 데카르트가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호모사피엔스를 낳은 게 아니라 데카르트의 철학이 어쩌면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 변해가는 과정의 철학적 표현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싶으려면 세 가지를 억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뭘 억제해야 되느냐? 첫째로 상상력을 없애라. 상상력은 이성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중세 사람들은 중세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위에 항상 가상을 중첩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죠? 중세 때만 해도 신학적 상상들이 있었죠. 신학적 환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요종의 존재를 믿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이라는 걸 믿는데
중세 사람들은 보면 땅을 파다가 공룡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보면 아 이게 성 조지가 물리친 그 드래곤이구나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럼 드래곤이 실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상력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떠올리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어디로 이성적인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상력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 때 굉장히 이상하죠. 그건 당시엔 왜 그랬느냐. 당시 사람들, 데카르트가 살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 유니콘의 존재를 믿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상상력을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했는가, 또는 당시의 리얼리티라는 게 얼마나 가상과 중첩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각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둥글게 보인 것이 가까이서 보니까 각이 졌더라. 또는 젓가락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보여요? 휘어져 보여죠. 근데 실제로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어요? 안 휘어졌죠? 그러니까 젓가락이 휘어졌다고 말하는 건 감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휘어졌다고 말하는 건 이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내기 위해서 감각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감정을 억제하라고 얘기해요. 정념을 억제하라. 왜냐? 모든 사람들이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되게.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감정이 휘말려서 행동을 하는, 거기서 일단 벗어나야 된다. 바로 이거죠.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세의 그 호전적인 전사들이 궁정에 들어와서 궁정적 합리성을 띄어가는 과정들, 이것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놀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열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각적 쾌감들, 신체로 움직이는 감각적 쾌감들. 그 다음에 놀이를 하려면 뭡니까? 이게 물론 현실이지만 여기 서클이 있다는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놀이할 땐 그러잖아요. 팔 딱 펴면 그냥 비행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직 서클이 되는 거냐? 그런 상상력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방식 자체가, 인성 자체가 뭐니까 놀이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게 되어가는 겁니다. 슬슬슬슬. 이게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놀이와 일상 또는 놀이와 진지함이 중첩된 상태에서 세계를 바라봤다면 이제 놀이적인 요소가 딱 빠지고 세계를 정말 있는 그대로 굉장히 진지하게만 보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성적 존재고, 코끼토 에르고 줌 할 때 합리적인 이성적 존재입니다. 사유하는 존재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로 넘어갑니다. 과거의 호모 루덴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궁정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문명화 과정을 통해서 호모 사피엔스로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는 것보다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옛날에는 사실 모든 직업에도 놀이의 요소가 다 있었거든요. 놀이의 요소가 있었는데 막스 베버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 자본주의 정신인가?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근대 인간은 이제 일만 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직업인이라 그래요. 베룹스멘슈라고 합니다. 베룹스멘슈. 그러니까 직업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뭡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이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할 때도 예컨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농민들이 그 노동요를 부르잖아요.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먹이면 받고, 그다음에 수많은 놀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농촌 딱 가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트랙터가 다다다닥 이렇게 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정말 냉정한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많은 그 수많은 직업들 속에서도 그 직업적 활동 속에는 놀이의 요소가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하는 그 이른바 직업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잖아요. 놀 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놀이의 요소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탄생하게 됐느냐? 그 모태가 된 것은 막스 베버에 따르면 그 모태가 된 것은 그 모델이 된 게 수도승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승들은 세상의 모든 연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금욕적인 생활을 해죠. 그 다음에 오로지 신앙 연구만 하고 수도 생활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종교의 힘은 약화됐지만 아직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이 종교적인 모델이 세속화되면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수도승 모델이 일반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직업 소명설이에요.
칼뱅이 말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vocation이 뭡니까? 라틴어로 vocare 하면 뭐예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지 못하고 모든 삶의 모든 기쁨들을 다 정리하고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일만 하는, 즉 중세 수도성들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오로지 수도만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수도승 생활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속에서 하는 거예요. 직업적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직업적 활동을 갖다 수도승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르프스멘슈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베루프란 말이 직업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루프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말한 근대에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호모 루덴스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업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이 직업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뭐냐면 유희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유희의 요소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유희는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즐거움과 재미, 쾌락 이거 모두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일만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신에게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나가면 여러분들은 직업 활동하면서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생각해요? 안 하죠. 그 말뿐이죠.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베루프. 오늘날 사람들은 베루프란 말 또는 vocation이라는 말에서 신이 나를 부른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 온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 여러분 일장 놀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과 놀지는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가 결국 뭐가 와요? 결국 직업인으로 베르프스멘슈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 엘버트 허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열정과 이해관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좋은 책인데 이게 사실 절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중세의 그 과격한 전사적인 인간형이 아까 이제 데카르트적인 인간형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로 변해가느냐. 그 다음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철학자들의 담론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데카르트 얘기부터 할까요? 합리주의자들은 일단은 중세적인 인성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중세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이제 근대적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회가 바뀌었으면 그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게 철학자의 과제예요.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과제입니다. 데카르트의 과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성적인 인간이야. 인간은 이성이어야 되고 코키토 에르고 숨.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랑 동일시가 되냐면 사유랑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뭐야? thinking man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냐면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 있죠. 신체도 나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신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면 신체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체가 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 신체와 이 정신 사이에 싸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만 해도 그 중세 수도승들의 어떤 뭐랄까 그 윤리적인 드라마 있잖아요. 신학적 드라마가 세속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중세 수도승들은 뭡니까? 영혼이 있죠. 구원을 받을 영혼이 있는데 계속 이 영혼을 갖다 흐리는 게 바로 뭐야? 육체적인 정욕들이거든요. 감각, 다 오감에서 나오는 그 쾌감들, 쾌락들, 그 다음에 성욕들, 이런 정욕들. 이거랑 싸워야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서 이게 종교적인 냄새는 다 사라졌지만 세속적인 형태로 이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려면 일단은 감정, 감각, 감정과 감각, 그 다음 상상력, 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이 힘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쓰냐면 정념론이라는 걸 쓰는데 정념이 영어로 패션이에요. 열정. 정념에 대해 씁니다. 뭐냐면 오늘날 이제 아마도 그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봇에다가 뭘 줘요? 감정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게 딱 보니까 데카르트가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로봇들이 감정을 주는데 5가지 기본 감정, 뭐 놀라움, 뭐 슬픔, 기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카르트도 그렇게 해요. 완전히 그 텍소노미 책에 있죠. 왜? 생물학에 가면은 그 종속, 강문계 분류가 있잖아요. 그 식물학에 가면 그 린네의 그 분류표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화학에 가면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에 가면 경세표라는 게 있어요. 캔에. 이렇게 표딱지 만들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데카르트가 딱 그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5가지 감정이 있고 그 밑에 무슨 그것의 변종 감정들이 있죠. 쭉 해가지고 쫙 체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이성으로 감정을 이기려면 일단 감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서구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뭐부터 만들어요? 탐험해가 지도부터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다라는 게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일어나는지까지 다 또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믿었던 건 그거예요. 인간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감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이기려면 뭐예요? 감정을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감정의 지도를 만들므로써 감정을 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정념론을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감정이다라는 게 정념이 그게 됩니까? 데카르트 철학 자체가 좀 웃기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정신이 아니거든요. 까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냥 신체잖아, 육체잖아요. 우리는 육체예요, 그냥. 그 다음 정신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뭡니까? 한편으로 환경과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개체들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전략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갖게 된 일종의 신체가 발휘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정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신으로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조금 뭡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그 유명하죠? 합리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그랬잖아요. 프로이트도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의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뭡니까? 의식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의 주인인 것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무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의식은 뭐 하느냐? 무의식이 일 저지르면 그걸 갖다가 정당화하는 일, 잔머리 굴리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락강이 말하죠. 내가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고 데카르트가 말하면 락강이 옆에서 말하죠.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없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 존재예요. 신체가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그걸 알아요.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영국 경험론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정념을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복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정념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다른 정념을 통해서만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어떤 정념이 어떤 정념을 정복하냐? 이런 겁니다. 문제를 생각해봐라.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그르치게 하는 정념들은 대개는 짧아요. 굉장히 강렬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일을 친 다음에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격렬하지 않지만 굉장히 집요하면서 은근하지만 집요한 정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대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죠. 일시적으로 확 격렬하게 일어나가지고 짧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은근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오래 지속되는 정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휴미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죠. 그럼 바로 그 정념이 어떤 정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렬하고 짧은 일시적인 정념을 제압할 수 있는 온건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오래 지속되는 그 정념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뭐냐면은 딱 하나 남은 겁니다. 그게 뭐냐? 소유욕이고요. 물질적인 축적욕이에요. 돈 되면 참는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누가 나오게 되냐?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인간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다. 경제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경제인은 두 개를 갖고 겁니다. 베룩스맨슈에다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거예요. 베룩스맨슈는 어땠습니까? 금욕적인 인간형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옛날에는 신에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죠, 돈.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오로지? 계산하는 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일본 사람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가까워요. 왜냐? 여러분들 상점에 가가지고 한번 클레임을 한번 걸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일본 사람들 끝까지 스미마생 할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은 미안해요. 미안하다니까. 나 참 더러워서 나 장사 안 해. 이렇게 되죠. 이건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중세적인 전사적인 기질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이익을 봐요? 스미마생 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그거예요. 다 참는 겁니다. 그 막 억지로 떠오르는 그 삶의 그 자연스러운 표현들 있잖아요. 이걸 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남는 겁니까?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놀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놀이야말로 순수한 시간 낭비고 순수한 돈 낭비예요. 그 시간에 뭡니까? 돈을 벌지. 또는 그 시간에 뭡니까? 거기 쓸 돈이 있으면 어떠 하는 겁니까? 축적을 해야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근대화의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디스인챈트먼트, 쉽게 말하면 탈마술화가 일어나고 현실 자체가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계산되어야 할 어떤 물적 가치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위에 뭔가 얹어지는 건 다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상징이든 기호든 의미든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적나라한 자본주의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유희인이 문명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끝에 뭐가 되는 겁니까? 호모 사피엔스, 그다음 직업인 베룹스맨슈,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베룹스맨슈만 해도 아직까지 뭐가 있는 겁니까? 신의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직업적 활동을 갖다 활발히 함으로써 신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근데 현대인들 그것마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거기에 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신을 대신하는 게 돈이고, 그럼 그 돈을 위해 가지고 머리를 쓰는. 돈을 위해서 모든 욕망들을 다 억제하고 아주 금욕적으로 돈만 버는 그 인간, 그게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매직 서클이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상과 놀이가 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가 주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업인이죠. 옛날에는 직업적 활동 자체가 놀이와 노동이 같이 노동과 유희가 결합되어 있었는데 유희는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노동만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뭡니까?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주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경제인. 경제인한테는 뭡니까? 놀 만한 열정 자체가 없어요. 저 사람의 유일한 열정은 뭐예요? 축적력이거든요. 물질적 소유욕인 겁니다. 놀려면 돈이 들어가서 아까워요. 그러니까 놀이를 하려면 이렇게 놀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정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인. 놀이를 위한 상상적 공간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아까 사유인은 뭐예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계산하고 사유하고 이런 측정하고 이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유인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되려면 또는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아까 데카르트가 뭐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현실을 환상을 갖지 말고 현실을 냉혹하게 봐라. 즉 상상력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놀이는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매직 서클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어떤 현실에다가 우리가 어떤 상상적 공간을 가정함으로써 가능한 건데 그 쉽게 말하면 놀이를 가능케 하는 그 존재론적인 조건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세기까지 진행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